오늘 제가 미래 건축 자재 및 시공 분야, 여기서 그 신개념 자기치유 메커니즘이나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기술, 그 다음에 저온 환경화에서의 내한 촉진제의 또 효과적 사용이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제 자기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본 키타미공업대학의 최희섭이라고 합니다. 근본 대면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과 이렇게 외부로나마 이렇게 만나뵐 수 있도록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태성 교수님이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자기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한국 사람이고요. 2009년 10월에 태성호 교수님과 같은 동경대학교 노구치 타카오미 선생님 연구실에 2013년 3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그 토호쿠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지진이 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 토호쿠 대학에서 1년간 조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2014년 4월부터 현 일본에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키타미 공업대학에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이제 그 키타미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중학교 지리 시간인가 오호츠크해라고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키타미 공업대학은 그 오호츠크해에 있는, 오호츠크 지구에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일본 7개의 공업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그 접근성을 보시기에 일단 국내에서 삿포로, 그 다음에 나고야, 동경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시는 데에는 상당히 교통편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다면은 한국에서 이제 삿포로로 오셔가지고 국내선으로 갈아타셔서 키타미로 오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곳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키타미 공업대학을 제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 밑에 이제 다른 대학들을 제가 나열을 해놔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한 번이나 이제 그 공동 연구나 제가 아시는 이제 분들하고 이제 인맥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제 그런 대학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콘크리트 학회 33권 3호인가 2021년 5월호에 제가 제 연구실을 소개를 한 그 에세이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그 키타미 공업대학은 1960년 일본 키타미 공업 단기대학을 전신으로 해서 발족한 키타미 공업대학이고요.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으로서는 이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여기가 상당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랭지에 있어서의 사회 기반 기술이나 신에너지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심도 깊고 폭넓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제가 관계된 그 콘크리트 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 인프라 구조물의 구성 재료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저는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그 복잡한 조성과 미세 구조를 가진 비균질 복합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콘크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편 이제 이 홋카이도 특히 오호츠크 관 내에서는 내륙부의 이제 그 일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밑도는 그 혹한기에는 초기 동해,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물과 시멘트가 반응하지 못해서 이제 강도 발현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러 이제 혼화제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요구 성능이 갈수록 이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에 맞게 현재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중 콘크리트 이제 시멘트의 화학 반응이 이제 더더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 매트릭스의 화학 구조나 공학 구조 등은 이제
그 공급 구조 등을 보다 이제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2019년 2019년 4월부터 이제 그 제 연구실이 발족이 됐고요. 제 연구실의 이름은 인프라 매트리얼 연구실이라고 하고요. 현행의 한중 콘크리트를 이제 초월하는 초한중 콘크리트 이제라는 이제 위치 설정 뭐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그 혹독한 이제 적설 한랭지 그 환경 하에서 보다 양질의 이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한 이제 한중 콘크리트의 미세 분석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구조물의 장수명화를 위해서 새로운 소재하고 시멘트계 재료의 융합에 의해서 한중 콘크리트의 고성능화, 고기능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 요번에 이제 제가 3개의 테마를 좀 잡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셀프 힐링, 그다음에 리사이클, 요건 이제 순환골재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 이제 가장 조금 주력적으로 하는 연구인데요. 요 그 아질산 질산염 그 내한 촉진제를 이용을 해서 한중 콘크리트의 성능을 고성능화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요 3개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콘크리트는 이제 균열이 가게 되면 우리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균열이라는 것은 상당히 콘크리트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열화의 그 표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이제 셀프 힐링이라는 자기 치유라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를 이용한 연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 셀프 힐링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일환으로서 이제 저도 이런 치유 기술, 보수 보강 쪽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셀프 힐링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본 연구의 이제 그 배경으로서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제 균열 발생 원인, 문제점, 뭐 여러 가지 여기 내용들이 이제 써 있는데요. 우선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뭐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보다 인장 강도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장 강도의 하중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때 발생된 이 크랙으로 인해서 크랙을 경유로 또 인해서 콜로이드 이온이나 이산화탄소나 등이 이제 침투를 하고 이에 대해서 결국 크랙이 더 그 진전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결국 최종적으로 콘크리트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내구성의 관계라는 이제 타이틀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FIP 모델 코드로서 1990년에 이제 제안된 내구성 챕터에서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 시간과 구조물의 성능에 대한 관계 개념도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그 구조물의 사용 기간을 초기, 그 다음에 초기와 진전된 상태 이 두 가지로 단순히 구분을 한 모델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열화가 진전됨으로써 그 가속도에 의해서 좀 더 심각한 열화가 일으킨다는 것을 모델화한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결국 콘크리트 열화의 그 제어나 빠른 단계에서의 보수로 인해서 유해한 균열이나 열화를 진전시키지 않는 결국 그 초기 상태에서부터 지금 다음 상태로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균열 발생 초기에 이제 적절한 보수 및 보강 조치가 중요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치유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허용하고 일본 JCI 일본 콘크리트 공학회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허용 균열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허용 균열폭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내구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방수성에 대해서 이게 균열에 대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 크랙 뎁스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그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른쪽 제일 끝에 그 방수에서 0.05mm 0.055mm 이상이 되었을 때는 보수가 필요하지만 0.05mm 이하일 때는 아직까지 그 균열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준. 물론 이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상당히 필요한 건 뭐 당연한 말입니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작은 균열에 있어서도 결국 허용 크랙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균열이 진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균열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러면 어떻게 이 크랙을 줄일 수 있을까,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 중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이건 탄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탄산화 메커니즘인데요. 이 탄산화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네비 선생님이 그 오토지니어스 힐링이라는 내용으로 이미 벌써 그 책에 소개를 해주시고 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좀 더 그 진보된 그 자기치유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분 내부에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녹아 들어가서 그 탄산이 결국 아주 가벼운 이 탄산이 크랙 주변에 있는 칼슘 이온에 의해서 거기에 흡착이 되고요. 이 흡착이 되면은 이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이 된다. 그로 인해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원래 있던 크랙이 점차 균열이 폐색이 되고 결국 내부의 균열이 좀 더 이런 무기질 재료로 폐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기존 연구에 보면은 이 탄산칼슘에 의한 이 중성화 반응에 의해서 실제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은 0.1mm 이하의 그 균열에 대해서는 실제 단순히 탄산이 녹아져 있는 그 물을 공급함으로써 0.1mm의 크랙은 폐색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0.1mm 이하의 크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물만 이제 탄산이 녹아들어 있는 물을 제공한다라는 가정이지만 실제 그 균열은 그거보다 좀 더 기하학적이고 좀 더 크고 그런 그 균열로 진전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저는 이제 셀프 힐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제가 여기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탄산이온하고 칼슘이온의 그 그러니까는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탄산이온하고 칼슘이온을 여기 끝에 있는 크랙의 저쪽 끝에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저쪽 끝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안쪽 내부 깊숙한 곳까지 이 탄산이온을 침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큰 목적으로 우선은 그 처음에 이제 그 탄산이온하고 칼슘이온을 내 제공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탄산이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0-9승 정도의 나노 사이즈의 나노 버블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탄산이온을 내부에 탄산이온을 포함한 그 나노 사이즈 버블을 내부로 침투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탄산이온은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이 균열이 어떤 방식으로 내부에서 진행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내부의 아주 작은 미세한 균열 끝부분까지 침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리 사이즈 버블입니다. 여기 뭐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 버블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전부 다
떠서 결국 공기 중에 다시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탄산 나노버블을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여기에서 위로 뜨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나노 사이즈보다 큰 공급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뜨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미세한 기포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탄산 나노버블을 이용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연구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산이온을 이제 칼슘에 흡착시켰을 때 결국 탄산칼슘이 되는데, 이 탄산칼슘의 결정형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탄산칼슘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칼사이트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온도하고 그 pH를 조절함으로써 이거보다 한 10분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작은 사이즈의 그 구형과 가까운 이 바테라이트를 같이 생성시킴으로써 여기 입방체 안에 칼사이트가 생성이 되고, 칼사이트 주변에 바테라이트를 다시 생성시킴으로써 내부의 조직이 좀 더 치밀화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뭐 이때의 그 온도 조건하고 이제 그 pH의 조건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칼사이트가 생성될 수 있는 온도 조건과 pH 조건, 뭐 바테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실험 변수로 넣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자기치유라는 부분은 결국 균열이 폐색되는, 그래서 그 수밀성을 회복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밀성 회복 플러스 본 연구에서 나노 사이즈의 탄산 나노버블을 제공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강성까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6년도에 그 논문을 제가 저널에다가 낸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내부의 강성이 균열이 일어나면 결국 그 강성은 제로라고 봤을 때 40% 정도까지는 강성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왼쪽에 보시는 그 하얀 석축물이,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 이게 그런 탄산 칼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만 분석에서 실제 그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의 피크를 서로 대조해서 실제 크랙 주변에 발생된 이 흰 층이 이게 탄산칼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고, 뭐 그 결과 뭐 크랙 내부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탄산칼슘으로 변질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게 되는 거는 엑센 CT 스캔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콘크리트 내부에 그 보이지 않는 쪽에 있는 그 내부의 균열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이 균열 상태에 의해서 자기 치유가 진행이 됨에 따라 균열이 폐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온도 조건인데요. 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여기 자기 치유 전과 후에 따라서 크랙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크랙이 어떻게 폐색이 됐는지를 알아본 실험 결과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매번 실험 전과 후에 똑같은 위치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 있는 다른 그 타칭 공기, 그러니까 공급 구조를 처음에 비교군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것과 전후를 맞춰서 크랙 위치를 상정을 하고, 크랙 위치에 대한 크랙이 지각치에 의해서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어떻게 그 폐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 치유 후에는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그 그레이 색깔의 크랙이 남아있는 부분이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그 수밀성만 향상이 된다라는 어떤 기존의 그 설과는 좀 다르게 내부의 강성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좀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일본에서 이제 한 10몇 년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본어도 잘 안 되면서 한국말이 원활하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좀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결정 구조를 변질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셀프 힐링 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탄산칼슘이나 CSH 등이 여기서는 확인을 할, 다량의 이런 일반적인 생성물들이 여기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도에서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게 되면 40도에 의해서 결국 자기 치유에 의해서 5,000배에서 20,000배 정도 확대를 해서 샘을 관찰한 결과 이 칼사이트로 추정되는 이 칼사이트 부분에 온도를 조정함으로써 이 외부에 바테라이트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실제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이제 온도를 조금 올리는, 그 다음에 pH를 바테라이트를 생성시킬 수 있는 pH를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근데 pH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는 온도를 그 중요한 파라미터로 두었고 일단 온도에 의해서는 충분한 바테라이트가 생성됐다는 것을 이 샘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그 PVA 섬유를 이용을 해서 실제 그 외부의 그러니까 그 균열 부분이 어떻게 폐색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도 물론 이 PVA 섬유를 같이 넣었을 때에 균열이 폐색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보다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색 부분으로 한 건 엑센시티로 제가 색깔을 변형시켜서 크랙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 위에 있던 같은 시험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같은 시험체는 아닌데 실제 균열이 폐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그 PVA 섬유를 이용해서 했었고 이때에는 0.55mm의 균열까지 폐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PVA 섬유 그 외관에 보시게 되면은 탄산칼슘 섞용물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을 다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구를 어디에 이용을 하냐? 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옥상 방수를 상당히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옥상 방수에서 이제 우수에 의해서 쌓인 물들이 주변에 이제 제가 탄산 발생 장치만 가지고선 결국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탄산 CO2 죄송합니다. CO2를 적용한 탄산 나노 발생 버블 장치만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우수에 의해서 쌓인 물들 내부에 탄산 이온을 제공하게 되면은 옥상 방수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0.1mm 그 전후로 인해 발생되는 그 건저수축 균열 또한 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균열의 폐색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 뭐 현재 이제 지금 요 기술로 이제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요걸로 지금 이제 한국의 여러 그 지자체에서 이제 아직 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진짜 그 안양 쪽하고 뭐 이쪽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기술이 채택되어서 실제 시공에 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자기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폐콘크리트하고 이제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술은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박사 학위 논문을 이제 이 폐콘크리트로 했었고요. 이는 이제 순환 기술, 그다음에 골재 자원 순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기술의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산업 폐기물 중에 이제 건설 폐기물이 약 2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7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건설 폐기물 중 콘크리트 폐기물이 약 4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 건설 폐기물 중에 실제 콘크리트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중에 이제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는 그 총 퍼센트 중에 거의 약 10%에 육박하는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체된 이 폐콘크리트 덩어리의 상당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한 무슨 아스팔트 그 덩어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실제 그 도로 노반재로서 지속적으로 98% 일본에서는 98%, 99% 거의 100%에 육박하는 리사이클 를 이제 조명하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실제 이를 이제 도로 노반재가 아닌 이제 그 콘크리트의 구조용 골재로서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용도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재생골재의 생산량은 이 도로 노반재로서 사용하는 퍼센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1% 정도로 나와 있고요. 실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그 품질에 대한 그 재생골재에 대한 품질의 향상에 그 요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높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현재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도로 건설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물 해체에 의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를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 처분장이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이제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도로 노반재료가 아닌 고품질의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그 필요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기술은 이제 골재를 코팅하는 기술이고요. 이는 이제 폐콘크리트로부터 이제 골재를 완전하게 원 상태의 골재로 콘크리트 내부로부터 회수를 할 수 있는 완전 리사이클 콘크리트를 이제 제안하는 기술이었고요.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최근 이제 고품질의 이제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하는 첨단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제 300도씨 이상 온도를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몰탈 부분을 전부 제거한,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뭐 생산한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존의 기술들은 이제 고도의 재활용 기술이 이제 필요하기도 할 뿐더러, 이제 고에너지, 고비용,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소속했던 이제 동경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활용의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고성능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폐콘크리트의 그 양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라는 이런 여러 그런 슬로건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천연자원의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기술에 이제 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구조물을 이제 축조할 때 사용된 이제 원골재, 여기서는 이제 오리지널 쿨스 어그리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굵은 골재만을 일단은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 원조골재의 유전율이 높은 산화철을 같이 산화철을 함유한 시멘트 페이스트로 이 골재 계면을 코팅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골재 계면을 코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골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이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산화철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마이크로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유전체를 넣어서 이 유전체가 반응을 해서 이 부분과 콘크리트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구조체 내부에 있는 골재들을 전부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개념들을 만들어 봤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선은 회수율이 높다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긴 하지만 실제 콘크리트가 설계 기준 강도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그 보강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용한 그 천이대를 보강하는 기술을 본 연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콘크리트와 강성이 떨어지지 않는 동등 이상의 어떤 그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는 놈이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 구조체를 해체를 할 때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효과적으로 그 산화철이 가열이 되고 골재를 추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골재 회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골재 시스템이 실제 원래 있는 OC인 거 원래 천연 골재를 아니 원래 골재를 사용한 놈과 강성의 차이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천이대를 강화를 시키기 위한 이제 보강 표면 계질 골재 기술로서 이제 골재 계면을 이제 마이크로파로 이제 그 가열 약화시키기 이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호가 이제 밑에 써 있습니다. 여기 기호에 대한 정의가 밑에 써 있는데요. 뭐 OCA, SMCP, SMCA. 이제 그 SMCP와 SMCA는 실제 그 모디파이된 조골재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에 대한 페이스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 완성된 부분을 이제 골재로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약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SMCP는 기본적으로 그 무기질 재료에 유기질 재료로 한 그 코팅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뭐 제한된 기술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 그 유기물은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콘크리트와 성능이 여러 가지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무기질 재료, 기본적인 무기질 재료인 시멘트 페이스를 사용을 했고, 시멘트 페이스 내부에 이제 산화철 Fe2O3를 내부에 넣어서 표면을 코팅하는 기술을 채택을 해서 실제 이제 그 기계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천이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 일반 콘크리트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골재 회수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그 조골재 이제 골재 회수율을 본 연구에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이 구조물을 해체를 할 때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선택적 가열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빨갛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몰탈 부분과 골재 부분이 분리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 여기에서 SMCA라는 아까 말씀드린 Surface Modified Coarse Aggregate라는 SMCA 약어인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시멘트 페이스에 결국 산화철이 들어가 있고, 이 산화철이 그 외부에 있는 붙어 있는 이제 그 시멘트 페이스트 몰탈 부분하고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계에 그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선택적 가열을 했을 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요 RC에는 이제 Recycled Coarse Aggregate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생골재, 한국에서 이제 순환골재라고 하는 이제 순환골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꽤 그 회수율이 높은 부분을 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말씀을 꼭 이거는 드리고자 했었는데, 제가 실제 이제 골재를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계질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이 시멘트 계질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배합 설계의 양과 틀려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합 설계를 일반 골재가 들어간 콘크리트에서의 시멘트, 물, 그다음에 이제 조골재, 세골재 이렇게 나눠서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코팅된 이 골재를 이용했을 때 시멘트하고 물을 사용한 것을 이제 시멘트 페이스라고 해서 이걸 알파로 놓고,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조골제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 조골제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1루베의 그 배합 설계 내에서 SMCP가 여기 이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서 그 배합 설계에서의 재료들은 요 100-알파 부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성이 떨어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합 설계 또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100%로 맞췄기 때문에 결국 실제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서는 배합 설계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히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텝 1, 2, 3에 의해서 이제 개질골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할 시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산화철을 선택적으로 가열한 후에 여기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골재를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골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본 연구의 이제 가장 메리트 아니면은 어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러면은 이 시멘트 페이스와 골재 사이에서의 그러면 ITG 천이대는 일반적으로 50 마이크로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50 마이크로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 ITG라고 보고 있는데, 이 ITG를 결국 이 서페이스 모디피케이션 페이스트로 이 내부에 있는 결국 골재와 시멘트 사이에서의 물시멘트 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골재 계명에서는 물시멘트 비가 원래 상정했던 물시멘트 비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CSH 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CSH보다는 에틸린과 에티아나 그 다음에 이제 수산칼슘이 다량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재가 이러한 골재를 포함한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요 SMCP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실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압축 강도, 건조 수축, 그다음에 한열 인장 강도, 동결 융해 요 4개 정도를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실제 여기서 밑에 그 M으로 보시게 되면은 M이 모디파이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그 개질 골재를 이용한 그 실험 결과의 데이터이고요. 실제 그 3일, 7일, 14일, 28일에 따라서 실제 강도는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강도 상승의 목적은 아니지만 실제 그러니까 천이대의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열 인장 강도 또한 이제 그 ITG 부분에서 결국 그 인장 파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장 파열이 처음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한열 인장 강도 또한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조 수축은 이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 모디파이 콘크리트랑 그다음에 일반 콘크리트랑 했을 때 건조 수축의 차이는 그다음 크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수축량이 오히려 이게 또 적은 약간이지만 적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융의 결과에 의해서도 실제 그 뭐 200, 300 사이클까지 봤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아 실제 이 기계적 성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 천이대의 효과적인 개선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그 천이대에서 생성되는 수화 생성물이 이 개질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다량의 CSH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 천이대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골재 회수율입니다. 골재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그 가열 스리모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로타리 킬링 같은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순환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몰탈 부분이 이제 그 제거되기 위해서는 3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300도로 열을 올리는 게 이제 마지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품질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 회수율은 약 한 80% 정도, 그러니까 결국 20%는
그 몰탈이 붙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최종 그 결과 퍼센트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 연구 결과는 95% 이상 몰탈 부분을 전부 다 몰탈 부분이 결국 한 5% 정도 미만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효율이 그닥 좋지 않은 실제 그 가열 스리모미 방법에 의해서 보다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상당한 그 에너지 효율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산업화를 겪은 여러 나라에서는 건설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그 건설 폐기물이 증가함과 동시에 실제 그 자원은 고갈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건설 폐기물의 효율적, 효과적 이용을 통해서 환경 보전, 자연순환을 위한 이러한 연구들, 이러한 활동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 일환으로서 골재를 초반에 이제 그 골재에 개지를 함으로써 이거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해체할 때 마이크로웨이브로 회수를 해서 여기서의 부산물, 아주 미세한 이제 여러 가지 시멘트 성분들이 나올 텐데요. 이 성분들은 이제 저품질 시멘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그 회수율이 높은 고품질 재생골재는 다시 한번 완전 리사이클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골재로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구조물을 다시 한번 해체를 할 경우에 여기에서 나온 이 조골재 플러스 뭐 지금 이제 쇠골재도 연구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조골재를 다시 한번 개지를 시킴으로써 이 자원의 루프가 자원 순환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연구자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필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제가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한중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 이제 초기 동해 같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적 시공 기술로서 이제 본 시공 기술 이제 설계 및 시공의 단계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한 촉진제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온 환경 하에서의 내한 촉진제를 이제 다량 첨가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수화물의 특성, 수화 특성과 강도 발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일본의 홈카이도를 비롯한 한랭지에서는 콘크리트 공사에서의 그 강도 증진의 지연이나 초기 동해 방지에 대한 유효한 대책으로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급열 양생과 더불어서 내한 촉진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내한 촉진제의 그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화를 촉진하여서 응결 경화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동결점을 강화시켜서 사용량 및 농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사용량에 따라서 슬럼프 로스와 이제 장기 강도 저하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콘크리트 타설이 이제 곤란해지는 데다가 그 구조물의 품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한 촉진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그 유의점을 이제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 개선, 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내한 촉진제의 첨가량 차이가 시멘트 기질의 프레시 상태나 강도 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수화 특성과의 관계로 이제 비교 평가해서 검토하는 것을 분명히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이제 그 시멘트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수업에서도 워낙 많이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 잘 알고 있을 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제 이 시멘트의 생산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생성이 돼서 결국 클링커 생성물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4개가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석고를 첨가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멘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C3하고
C2하고 C4AF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적으로 간극상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제 알루미네이트상과 이제 파라이트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수화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겨우 1일 만에 결국 모든 수화의 열량이 방출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그 강도의 지속성은 크지 않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C3S나 C2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화 속도가 이제 중간이나 매우 느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CSH와 CH 수산화칼슘을 생성해서 결국 음결부터 재령까지 재령 28일 강도까지 28일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도 발현에 크게 기여를 하는 물질이라고 당연히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멘트의 수화는 이제 시멘트 입자와 물이 반응해서 이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반응. 뭐 이제 이게 수화 반응이다.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클링커 생성물이 물과 반응을 해서 결국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그 수화 생성물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뭐, 이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가스분해나 이제 토모케미칼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수화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뭐 일반적인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게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의 이제 일반적인 수화에 대해서 수화는 콘크리트 프레시 성능하고 이제 강도 성능하고 중장기 또 초기 강도 및 중장기 강도 모두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 프레시 성상에 대해서는 수화의 진행에 의해서 시멘트 페이스의 유동성이 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강도 발현에 의해서는 이제 음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고 CSH 석줄이 활발해지고 시멘트 입자 주위에 CSH 층이 결합하기 시작함으로써 결국 종결에 이루어서 경화가 시작된다. 예. 그리고 이제 중장기 강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화 진행에 따라서 수화물이 이제 모세관 공급을 충전해 가면서 경화체 조직이 치밀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자 일본에서는 일평균 기온 4도씨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니셜 프로스 데미지라고 이제 초기 동해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5메가 파스칼 이상 될 때까지 그 온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일본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75로 규정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5메가 파스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뭐 이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히터나 양생 시트를 이용한 급열 가열 방식 또한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한 촉진제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내한 촉진제의 운영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일본에서는 그 허용 외부 기온이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서 내한 촉진제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동결 온도의 저하 효과는 여기 파란색 선인데 별로 그닥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좀 더 이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결국 경화 촉진에 의한 수화 진행 효과는 농도가 커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그 외부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더욱이 그 북해도와 같은 이제 마이너스 10도 이하의 저온 환경 하에서는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특히 내한 촉진제 농도 증가 및 그 첨가량을 증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한 촉진제 그 첨가 의무에 의해서 수화를 진행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게 일반적인 수화 생성물의 그 무식도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내한 촉진제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질산 칼슘이라는 놈을 이용을 했을 때 초기에 요렇게 그 에틸린가이트와 이제 모노설페이트라는 이 두 가지 생성물이 초기에 급격하게 생성이 진행이 되면서 초기 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한 촉진제에 대해서 어떤 놈들이 이 수화 생성물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나타낸 이제 그 슬라이드인데요. 자, 기존의 그 표준 첨가량 그 표준량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화를 促진시키기 위해서 첨가량의 증가, 그다음에 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아질산 칼슘을 제가 이제 CN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CN은 실제 C3A 그
그러니까 생성물 중에 C3A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에틸린가이트는 CaSO4와 생성이 돼서 에틸린가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CN과 C3A가 반응을 하면서 질산계, 아질산계 수화 생성물이 생성이 되고 또한 이와 더불어 C3S하고 베타 C2S의 촉진, 그 반응을 촉진시켜서 결국 CSH와 수산화칼슘의 생성량 또한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결국 초기 재령일 때 다수의 수화물이 생성이 되고 조직 치밀화에 의한 초기 강도에 크게 기여를 하며 초기 동해에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본 아질산 칼슘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이걸로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수화 생성물이 생성되는 그 피크 타임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 내한 촉진제를 사용을 했을 땐 결국 C3A, C3S, C2S 등의 이제 수화 촉진으로 인해서 결국 물과 접하고 그 상당한 초기 기간에 그 초기 강도의 발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수화 생성물과 강도 특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제 실험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초기 강도에서의 이제 강도 발현은 이제 압축 강도, 그다음에 MIP에 의해서 이제 공급 구조를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칼로리메타에서 수화열을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세무에서 결정 구조 평가, 그다음에 수화물의 그 정량적 판별을 위해서 NMR, XRD, TGDTG로부터 이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C3A하고 C3S의 수화의 가속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NMR 측정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또한 XRD는 이제 저각도 8도에서부터 13도까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C3A에 반응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수화물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이제 열 분석을 위해서 TGDTA를 통해서 수화물의 식별과 생성량을 평가를 했습니다. 실험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내한 촉진제 실제 첨가량은 그 표준 첨가량이 시멘트 단위 함량의 약 4에서 7%.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멘트 100kg 정도에 의해서 3에서 5리터 정도 사용하는 게 표준 첨가량이고요. 이 표준 첨가량 이상으로 넣는 것을 7% 이상은 이제 다량으로 저는 정의를 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실험에 대한 재령과 그다음에 샘플 채취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 본 연구에서 가장 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기 강도하고 장기 강도인데요. 초기 강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재령 24시간 1일째 재령 강도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이 CN의 첨가량이 크면 클수록 초기 강도는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공급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그 모생한 공급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급이 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칼로리메타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각 케이스 이제 시멘트 수화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이제 첫 번째 피크하고 제일 피크하고 제이 피크하고 이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피크에 대해서는 CN 첨가량에 비례해서 결국 질산, 아질산에 의한 시멘트 중에 C3의 용해에 의해서 수화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 두 번째 피크에서는 결국 C3A와 C3A의 반응이 촉진되어서 이게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TGDTG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3시간, 12시간, 24시간의 경과에 대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CN의 첨가량, 여기서는 CN0하고 CN13 대표적인 것만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CN의 첨가에 의해서 C3A 및 C3S의 수화 촉진으로 인해서 결국 100도씨 부근에 발생되는 자유수, 그다음에 에틸린가이트, CSH의 탈수 등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100도에 의한 그 CN0와 13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0도의 질량 손실량이 상당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는 수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본 실험의 결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은 자, 이 재료를 이용을 했을 때 그러면 아질산, 질산계의 그 수화 생성물도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220도에서 260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그 아질산, 질산염에 의한 모노설페이트의 흡열 피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나타나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220도 부근에 피크가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 내한촉진제, 아질산 칼슘을 이용한 내한촉진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AFM, 모노설페이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질량 손실은 각 재료에서 CN0보다 CN13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수화 진행의 가속화를 의미를 하고요. 아질산 칼슘이 시멘트의 C3와 반응을 해서 결국 에틸린가이트의 생성 속도 또한 아질산염, 질산염계 모노설페트의 생성을 가속화시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초기 강도가 상승됐다라는 결과이고요. 이를 다시 이제 XRD로 평가를 해서 실제 결정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CN0하고 CN13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AFM 그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에틸린가이트 또한 여러 가지 수화 생성물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CN 첨가에 의해서 에틸린가이트야 모노설페이트의 형성은 결국 용액 내에 결국 이제 이 형성이 가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수산화칼슘의 양을 다량 소모시켜서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 그 확인 중에 있는데 수산화칼슘 양을 다량 소모시켜서 수화 생성물의 결정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뭐 NMR 결과입니다. 우선 여기서 NMR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한국말로 말하면은 이제 핵자기 공명, 그다음에 뭐 뉴클리어 마그네틱 리소넌스 때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요. 제가 이게 이제 자기장 내 이제 원자 핵의 자기 모멘트의 특정 외부의 에너지가 작용했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는 현상이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그 정의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NMR을 통해서 결국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수화 생성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라는 것을 본 NMR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있는데요. 파란 선은 요거는 이제 C3A를 나타내고 있고요. C3A가 CN0, 빨간색이 CN0인데 C3A가 CN13보다 C3A가 CN0가 훨씬 더 아직 잔존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잔존량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에틸린가이트 모노설페이트의 파란색 선이 좀 더 크게 그 피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 에틸린가이트랑 모노설페이트의 생성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요거에서 알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확실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C3의 양이 그 CN의 첨가에 의해서 줄어들고 이는 결국 AFT, AFM으로 수화 생성물이 발생이 되고요. 이 AFM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 황산이 그러니까는 SO3가 전부 다 그 소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노설페이트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아질산계, 질산계 그 모노설페이트가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은 AFM의 모노설페이트랑 그다음에 나이트레이트 AFM 이 두 개의 하나의 피크의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피크를 뒤에 파형 분리를 통해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실제 AFM의 두 가지 종류가 여기에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 NMR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24시간째의 CN0와 CN13에 대한 5,000배의 확대한 샘 사진이고요. 실제 위쪽에서는 이제 CN0에서 관찰했을 때 에틸린가이트, CSH 생성물들이
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육각판 결정에 에틸린가이트, 그러니까 수산화칼슘하고는 살짝 비슷하고 조금 더 그 사이즈가 작은 그 모노설페이트의 형상이 여기서 다수 검출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수화물들이 이제 그 안에 내부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채워서 초기 강도가 향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 강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기 이후의 강도는 결국 떨어지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여기 본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은 재령 3일 이후부터는 첨가량에 따라서 강도가 저하되고 있는 거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멘트 수화가 촉진됨으로써 비교적 큰 쪽의 모세관 공급이 감소하고 실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초기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1일째 MIP의 결과이고요. 내부에 이제 모세관 공급 쪽의 공급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강도 발현에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일째 강도 말고 각 CN의 퍼센트의 양이 늘어나면서 실제 그 재령에 의해서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CN 13회에서는 원래 기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강도의 54메가파스칼 정도가 40메가파스칼 정도로 거의 15메가파스칼 정도가 강도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 이제 그 공급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 공급 구조는 그 큰 모세관 공급량은 그 CN 유무에 관계없이 아주 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제 실험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SI-NMR 결과를 나타낸 건데, 실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CN 양이 증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C3S의 수화가 촉진돼서 결국 이 또한 이 CSH의 생성량이 증가된다. 자, 그런데 이제 생성된 수화물이 비교적 큰 공급 범위의 모세관 공급을 충전함으로써 초기 강도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에틸린가이트, 모노설페이트 이와 더불어 초기 강도에도 CSH도 그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CN0 7%, 13% 넣었을 경우에 이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이제 그 반응을 하지 않은 이제 그 CSH의 그 SI라고 보시게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케이스에 거의 다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은 Q0라고 하는 이 반응하지 않은 파란색이 그닥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GDTG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수산화칼슘량의 생성량을 확인했을 경우에 3일 이후부터는 CN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결국 이에 의해서 CN 첨가에 의해서 생성되는 CSH의 C/SB가 높아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결국 C/SB로 인한 그 경화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CSH 생성량과 그 SI의 상대량의 결과로부터 CN 첨가에 의해서 생성되는 CSH의 C/SB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CSH는 콜로이드 입자로서의 그 성질을 가지고 이제 계면력이 매우 강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는 본질적으로 그 표면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C/S가 높아짐에 따라서 CSH의 비표면적은 감소를 하고, 비표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표면 에너지는 감소. 이로 인해서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는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라는 저희는 이제 그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가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공급의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면은 CSH의 비표면적이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저희 이제 접근을 해서 본 연구를 지금
그 추후 과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 강도에서는 생성된 수화물이 이제 공급을 채워서 그 강도 발달에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며 결국 이는 C3A, C3S의 가속화 또한 NO2-, NO3- 이온의 반응에 의해서 아질산염, 질산염의 수화물이 생성 또한 베타 C2S랑 C3S의 생성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CSH, CH의 생성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제 그 장기 강도에 의해서는 결국 CSH의 CN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비교적 큰 경화적 이직이 이제 형성이 돼서 조직의 치밀화에는 결국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장기 강도에는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결국 이는 CSH의 비표면적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을 해서 실제 이러한 결과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강도는 저하하는데 공급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CSH에 다시 이제 착록을 해서 시메틱 경화체 물성을 주는 가장 큰 수화물이 이제 CSH에 대해서 그 체인 렌스라는 CSH의 그 체인 렌스 CL과 그다음에 C/S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확인을 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CSH의 이제 C/SB와 CSH의 비표면적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존 연구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CSH의 비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가 증가한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이제 제가 그 진행한 게 과거 연구의 실험 결과에 의해서 보면 아질산염계 내한 촉진제의 결국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할수록 초기 이후의 강도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압축 강도 시험하고 이제 그 SI 애니멀 스펙트럼에서 얻은 이제 CSH의 이제 그 뭐 적분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여기서 보시게 되는 이제 그 CL을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C/SB와 CSH의 비표면적을 추정을 하고 CSH의 비표면적과 강도 발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실험을 실시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CSH의 평균 그 체인 렌스와 C/S 사이에는 이제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Q1, Q2, Q3는 CSH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그 CSH단의 SI, CSH 내부의 SI요, Q2, 그다음에 Q2 1AL은 Q2 내부에 있는 그 AL의 배위의 그 SI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 Q1이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Q2가 작아질수록 CL의 값은 감소한다. 결국 이래서 C/S는 상승한다. 라는 그 결과를 기존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시멘트 경화체에서 이제 C/S가 상승하면 결국 CSH의 비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CSH 대비 이제 비표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멘트 경화체의 용해열이 감소하고 결국 표면 에너지가 감소될 것으로 추측.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CN의 다량 첨가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가 예측되는 결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강도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 이 강도가 CN의 증가량에 따라서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실제 그 체인 렌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강도의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CN 값이 가장 크고 CN7, CN9, CN11, CN13 순으로 이제 CL이 저하되는 체인 렌스가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이제 C/SB는 이제 CN7이 가장 작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CN9, CN11, CN13 순으로 커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CSH의 결국 비표면적은 CN7이 가장 크고 CN9, CN11, CN13 순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를 정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CSH의 그 체인 렌스가 감소함에 의해서 CN의 이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인 렌스가 감소하고 결국 이는
C by S 대비 이제 CL이 CL이 감소하고 C by S 대비 이제 상승을 하고 C by S 대비 상승을 했을 때 CSH 대비 비표면적이 감소를 하고 CSH 대비 비표면적이 감소되어서 결국 용해열 표면 에너지가 감소, 결국 강도 발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가 실험 제가 이거 일본어에서 좀 죄송한데요. 이제 요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시멘트 경화체의 물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CSH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공급 직경이 10나노 이하인 크기의 계열 공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CSH 생성량도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10나노 이하의 공급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CSH 계열 공급량은 결국 C/Sb가 저하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함. 이로 인해서 CSH의 비표 면적이 결국 C/Sb의 저하로 인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기존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10나노 이하의 공급에서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CSH 생성량의 증가는 10나노 이하의 공급에 공급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던 이 내용. 그다음에 CSH의 비표면적 감소에 따라서 시멘트 경화체의 이제 표면 에너지 결국 강도가 여기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결국 강도가 감소한다라는 관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제 실제 그 가스 흡착법에 의해서 기공 직경 분포를 정량적으로 이제 구함으로써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와 그다음에 CSH의 비표면적의 상관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흡착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1일째와 3일째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내한 촉진제인 CN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초기 1일 강도는 상승하고 있고요. 이때 비표면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강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3일 강도에서 CN9보다 CN12가 더 강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실제 그 가스 흡착에 의해서 공급 구조를 보게 되면은 10나노 정도의 공급 구조를 보게 되면은 결국 그 CN12가 CN9가 제일 높게 나타나 있는데 CN9보다 밑에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비표면적의 감소에 의한 CSH의 비표면적의 감소에 의한 강도 감소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본 연구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바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 확실한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현재 이제 다양한 그 파라메타를 통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에 좀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설명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혹시 이에 대한 내용에 다시 추가적인 이렇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한 지금 연구에 대해서도요. 지금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